안녕하세요. 소중한 아들 덕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김혜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 아들을 제 인생에 다시 없을 귀인이라고 생각해요. 자식이 태어났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부모는 새로운 행복의 세계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제게 그런 보물 같은 아들은 효자로 자라며 제게 더 큰 행복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아들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엔 제 삶이 커다란 수렁으로 빠지지 않도록 구해주기까지 했고요. 그 잊지 못할 사건에 대해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저와 남편은 3살 차이입니다. 우린 제가 25살 때 결혼했어요. 젊은 시절 전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남편은 대학을 졸업한 후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저와 남편은 우연히 같은 결혼식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 친구와 남편의 지인이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때 절 처음 본 남편이 제 친구 남편에게 절 소개시켜 달라고 엄청 졸랐었다고 해요. 제가 막 예쁜 외모는 아니었지만 젊었을 땐 좀 귀염상이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남편은 그런 제가 마음에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성실하고 착해 보여 전 1년 정도 연애 끝에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게 됐죠. 혜정아, 저기 가게집 가서 막걸리 2병만 사오련? 우리 며느리가 왔는데 시애비랑 막걸리 한 잔 해야지. 아유, 당신은? 아이, 먹고 싶으면 당신이 사오지. 왜 며느라기를 시켜? 아가, 가지 말거라. 내가 다녀오마. 힘들게 서울에서 얘까지 내려왔는데 좀 쉬어. 아이, 당신은 참, 왜 날 나쁜 시애비를 만들어? 혜정이가 막걸리 사오는 동안 난 우리 예쁜 며느리한테 직접 파전 좀 붙여주려고 했는데 애를 안 내보내면 굳이 자기가 하겠다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할 거 뻔할 거 아니야. 시부모님은 서울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셨습니다. 두 분은 싹싹한 제가 마음에 든다며 제게 참 잘해주셨어요. 자영업을 하던 덕인지 전 어른들을 대하는 것도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요. 시아버진 넉살 좋던 저와 막걸리 마시는 걸 정말 좋아하셨죠. 옛날 분인데도 며느리를 위해 직접 전도 붙여주려고 하시고 제가 농사일을 도우려고 하면 서울 아가씨가 하기엔 힘든 일이다 하며 말리셨어요. 그리곤 그늘막에 자신의 옷을 펼쳐 우리 혜정인 여기 앉아서 쉬고 있거라. 거기서 응원이나 해주고 있어. 하고 말씀해주던 다정한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항상 아가 너는 쉬어라. 내 집 살림은 내가 만져야 편하다 하면서 저를 소중하게 대해주신 좋은 분이었고요. 그런 두 분이 좋아서 그 먼 길을 달려 시댁에 자주 찾아가곤 했죠. 가끔 두 분을 놀라게 해드리려 말도 없이 시댁에 내려가기도 했는데 두 분이 보이지 않으면 저는 마을회관에 가셨나 보다 하며 두 분을 모시러 갔습니다. 그런 절 보면 시부모님께선 한바구음을 지으며 그렇게 제 자랑을 하곤 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연락도 없이 왔어? 여기 우리 며느리야. 우리 깍쟁이 딸내미랑은 비교도 안 되게 착하고 살갑다니까. 자네들은 저번에 우리 며느리 봤지?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시부모를 생각해줘.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댁 오기 싫다고 난리라던데 우리 며느리는 우리 상현이 없이도 이렇게 혼자서 막 찾아와. 감사해요, 형수님. 형수님만 오시면 저희 부모님 어깨가 내려올 줄을 모르신다니까요. 시동생은 시부모님의 농사를 지으며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부모님을 잘 챙겨주려 하던 제게 참 고마워했습니다. 시동생은 나중에 결혼한 뒤엔 시댁 근처의 도시로 나가 살게 됐는데 그때 전 시부모님이 걱정되어 전보다 좀 더 자주 찾아갔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도련님, 아니지, 서방님 출가하셨다고 외로워서 밥도 안 드시고 있는 거 아니죠? 제가 백숙 좀 끓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두 분 그거 좋아하시잖아요. 어? 아니, 상현이, 혜정이 저번 주에도 오더니 이번 주에 또 왔어? 집사람이 두 분 잘 지내시는지 걱정된다고 막 성하잖아요. 너무 고마운 사람이에요.
동서도 시부모님을 생각해주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동선 주말에도 쉬기 힘든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에 시간이 좀 더 자유로운 제가 두 분을 더 챙기자고 생각했던 거죠. 물론 제 친정에도 저와 남편은 자식돌이를 다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전 친정 부모님보다 시부모님이 더 좋을 때도 많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해 남동생을 저보다 훨씬 애지중지 키우셨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늘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우리 자식들보다 네가 더 좋다고 해주시니 오지 말라고 등을 떠미셔도 더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편 시부모님이 절 예뻐하셨던 건 그렇게 제가 두 분께 잘했던 것도 있었지만 시누이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막내인 시누인 지방에서 간호 전문대를 다니다 제가 결혼한 다음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취직을 했었어요. 그런 시누이를 저와 남편이 데리고 살았죠. 고마워요, 새언니. 실은 사람들이 하도 서울이 팍팍하다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데다 막 그래서 혼자 지내긴 좀 무서웠거든요. 고맙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그건 막둥이 딸을 걱정하는 시부모님을 위해서기도 했지만 남동생만 하나 둔 누나로서 동생처럼 느껴지는 시누이가 걱정되기도 해서였습니다. 전 그런 시누이가 시집가기 전까지 일을 하며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엄마 혹은 언니처럼 챙겨줬어요. 시누인 시부모님 말씀처럼 좀 깍쟁이 같은 타입이었는데 귀엽다 생각하며 좀 맞춰주니 절 엄청 잘 따르더라고요. 그런 시누이를 시집 보낼 땐 정말 친동생 시집 보낸다는 마음으로 쫓아다니며 멀리 사시던 시어머니 대신 전부 챙겨줬었죠. 시누이의 혼수 중 이불과 은수저는 제 돈으로 직접 마련해 준 거기도 했고요. 시누인 신혼집으로 떠나가던 날엔 절 끌어안고 정말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새언니, 정말 고마웠어요. 진짜 보고 싶을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꼭 나한테 연락해요. 아휴, 울지 마요. 같은 서울에 살 건데 앞으로 자주 보면 되죠. 시누인 결혼을 하며 자신의 시누이가 둘 생기게 됐었는데요. 특히 심해부의 막둥이 여동생이 꽤 어린 편이라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된 시누이가 그런 심해부의 여동생을 많이 챙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제 입장이 되어 보니 시누인 제게 한층 더 고마웠었나 봐요. 결혼 전엔 가끔 철딱선이 어깨 굴 때도 있더니 결혼 후엔 제게 연락해 고맙다는 말을 훨씬 많이 하더라고요. 새언니는 어떻게 딸도 친동생도 아닌 절 그렇게 잘 챙겨줬어요. 시집 와서 저희 시누이 챙겨보니까 새삼 새언니한테 너무 고마워지더라고요. 보고 싶어요, 새언니. 저 다음 주에 놀러 가도 돼요? 시댁 식구와 제 관계는 이렇게 참 돈독했습니다. 그리고 친정관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결혼 전보단 사이가 꽤 좋아졌었어요. 떨어져 살다 보니 늘 동생만 생각하던 부모님도 딸 걱정이 좀 되셨나 보더라고요. 부모님은 친정에 갈 때마다 저와 남편을 많이 반가워하셨습니다. 전엔 그렇게 무뚝뚝했던 동생도 올케와 결혼하며 전보단 성격이 많이 둥그러져 저와 조금은 다정한 남매 사이가 될 수 있었죠. 저 또한 부모님께 자식돌인 다하려고 노력하며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올케에게도 잘했기에 친정 식구들과 예전보다 훨씬 원만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결혼한 후 저는 아주 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제겐 큰 고민거리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아이 문제였죠. 신혼 초부터 열심히 노력했건만 우리에겐 통 아이가 찾아와 주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겨우 아이가 찾아와 줬다 싶으면 야속한 하늘이 금방 앗아가 버리더라고요. 네, 저는 유산이란 아픔까지 두 번이나 겪어야 했습니다. 죄송해요, 형님. 형님한테 아이가 먼저 찾아와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야, 동서. 임신한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해. 축하만 받아도 모자랄 판에. 아휴, 아침을 잘못 먹었나. 배가 살살 아프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저희 동서 올케는
저보다 먼저 아이를 낳았습니다. 기쁨으로 가득해 할 자리인데 두 사람은 그때마다 제 마음을 염려했는지 축하보다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건네더라고요. 제 동생과 시동생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 시부모님은 제 등을 조용히 두드려주기도 하셨어요. 그럴 때면 괜히 저도 눈물이 차올라 급하게 화장실로 피하곤 했죠. 어머님, 들려드릴 소식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두 분 드디어 저희한테서도 손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전 나이 31에 드디어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전 임신 소식을 알았을 때 전 남편과 부둥켜 안고 울기까지 했어요. 그리곤 또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안정기가 찾아올 때까지 가게 문도 열지 않고 집에서 안정만 취했었죠. 혹시 또 불행이 닥치면 모두가 실망할까봐 양가 가족 누구에게조차 알리지 않았고요. 그런 태중의 아기가 드디어 안정기에 접어들며 양가에 알렸을 때 시부모님은 서울로 올라오기까지 하셨습니다. 장하다 아가, 정말 장해. 그래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니? 그렇게 어렵게 아들을 낳은 뒤 전 마냥 행복한 순간들만 가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애가 대체 왜 이렇게 자주 아픈 거예요? 태어나고부터 지금까지 병원을 몇 번이나 들락거렸는지 몰라요. 제가 좋은 것들을 물려주지 못해서인지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유독 허약했어요. 돌도 되기 전 거의 나흘을 열이 떨어지지 않아 입원시켰을 땐 아이에게 큰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는 무서운 말도 들었죠. 다행히 아들은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지만 아들이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들은 성장하며 환절기 맞았고 감기를 며칠씩 앓았고 여전히 입원도 한 번씩 했었어요. 심지어 장난기도 많아 다치기도 잘 다쳤는데 담벼락에서 뛰어내려 어깨가 부러졌을 땐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죠. 그렇게 잘 다치고 자주 아프던 아들을 돌보느라 저는 꽃집도 접은 지 오래였습니다. 다행히 남편 벌이가 나쁘지 않을 때라 생계에 문제는 없었지만 차라리 가난하면 노력해서 돈을 모을 수라도 있지. 아들의 건강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었으니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동선의 애는 그 흔한 감기도 잘 안 걸린다는데 우리 정수는 폐렴이 뭐야, 폐렴이. 학교도 한 달이나 쉬었잖아. 여보, 나 정수한테 너무 미안해. 내가 우리 정수를 너무 약하게 낳아줬나 봐. 나도 애한테 미안한 건 마찬가지야. 그래도 여보, 우리 정수 다른 애들보다 더 밝고 착하잖아. 분명 병도 미안해서 나중엔 우리 정수한테 안 찾아와 줄 거야. 부모가 약해지면 안 돼. 우리 힘내자고. 그런 아들 때문에 우리 마음고생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며 점점 건강해졌어요. 운동이라도 시키면 애가 좀 튼튼해질까 싶어 저학년 때부터 태권도며 수영이며 이것저것 시켰더니 그 효과가 보이는 것 같기도 했죠. 아니면 어릴 때 하도 병을 앓아 나중엔 오히려 강해진 게 아닐까도 싶었고요. 그런데 아들이 건강해지며 집안 분위기도 편안해지자 그 이후부터 남편이 속을 좀 썩이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당신 얼굴에 그게 웬 상처야? 아, 현배 녀석이랑 놀이터 그네에서 누가 더 멀리 뛰어내리나 내기하다가 좀 다쳤어. 뭐? 아, 못 살아 정말. 당신이 애야? 어? 그러게 내가 술 좀 작작 마시랬지? 미안해. 그냥 일이 좀 힘들어서 술로 풀었어. 나쁜 짓을 하거나 큰 실수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아이도 건강해졌으니 집엔 신경을 덜 써도 되겠다 싶었는지 전보다 음주를 하고 들어오는 횟수가 잦아지더라고요.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 말이죠. 술에 많이 취해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던 남편을 보면 정말 복장이 터지더라고요. 또 한 번씩은 잔뜩 취해서 직장 동료들을 데리고 한밤중에 집에 들이닥치기도 했어요. 여보, 나 술상 좀 봐주라. 자자, 다들 인사해. 우리 천사 같은 마누라야.
여보, 우리 해장술 먹게 시원하게 김치찌개 좀 끓여줘. 당신 이리 좀 와봐. 내가 밤중에 이렇게 들이닥치지 말라고 말했어, 안 했어? 애도 깬다고. 그리고 나도 일 나가야 되는데 내 생각은 전혀 안 해? 그리고 제발 연락이라도 미리 하라고. 나 잠옷 차림이잖아. 아이가 건강해지며 저는 반찬 가게를 차렸었는데요. 다음날 일도 나가야 하는데 사람 잠도 못 자게 대체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다음날 크게 뒤집어 엎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있는 데선 전 남편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노력했어요. 원하는 대로 안주도 만들어주고 술이 부족하면 술도 사다 주곤 했죠. 그리고 옆에 앉아 하하호호 웃으며 장단을 맞춰주기도 했는데 그건 제가 성인 군자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약회사 영업직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요. 그만큼 남편 안에 쌓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알았기에 가족 때문에 고생하는 남편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런 배려를 해줬던 겁니다. 그렇게 평일엔 바쁘게 일하고 술도 자주 마시던 남편은 주말엔 아예 침대나 소파 한 몸이 되어 일어날 줄을 몰랐어요. 아니면 모임이나 약속이 있다며 나가던가요. 여보, 일어나서 애랑 어디라도 나갔다 오자. 사춘기 남자애한테 아빠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 나 조금만 더 잘게. 나 너무 힘들어. 당신이 아빠 역할까지 대신 좀 해줘. 엄마, 그냥 우리끼리 나가요. 아버진 쉬시라고 하고요. 아들은 그런 남편보다 자연스레 절 더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전 아들만 데리고 외식을 하러 나가기도 하고 여기저기 놀러도 다녔어요. 또 가끔은 혼자 아들을 데리고 친정이나 시댁에 가기도 했죠. 너무 고마웠던 건 아들이 정말 효자로 자라줬다는 겁니다. 아시죠? 중고등학생 때 아이들이 부모보단 친구를 훨씬 많이 찾는다는 걸요. 물론 아들은 친구들과 놀기도 했지만 엄마인 저와 보내는 시간 또한 좋아해 주더라고요. 오메나, 그 이씨네 큰 며느리 맞지? 옆에는 아들이야?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래, 그래. 많이 컸네. 응. 근데 애가 참 착한가 봐. 고등학생은 돼 보이는데 엄마 손을 꼭 잡고 다니네. 아들은 한적한 산책길이나 시댁이 있는 시골길을 걸을 때면 여전히 제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제가 무릎이 일찌감치 약해졌는데 그런 제가 걱정된다면서요. 동네 어른들은 참 보기 좋은 모자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엄마, 감기 기운 있으세요? 좀 그런 것 같네. 제가 약 사다 드릴게요. 내일은 저랑 같이 병원 가요. 아이, 뭘 같이 가. 넌 학교 가야지. 그리고 집에 감기약 있을 거야. 그것만 좀 찾아다 줄래? 아들은 클수록 정말 딸 같은 아들이 되어가더라고요. 제가 조금 아프기라도 하면 냉큼 달려나가 약을 사오기도 하고 자신이 갈 수 있는 한 병원도 꼭 따라오려고 하더라고요. 또 인터넷에서 봤다며 제게 음식을 해주기도 하는데 그런 아들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참 뭉클해졌습니다. 어때요, 엄마? 맛있어요? 그래, 맛있어. 아휴,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커서 엄마를 다 챙겨주나. 맨날 아파서 엄마 애간장을 녹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제가 어릴 때 엄마 마음고생 많이 시켜드렸던 만큼 이젠 제가 엄마 챙길 거예요. 두고 보세요. 말만이라도 고맙다, 우리 효자 아들. 말뿐인 거 아니라니까요. 아버진 갈수록 엄마를 잘 못 챙기시는데 전 그런 아버지한테도 서운해요. 원래 아내는 남편이 최고로 잘 챙겨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엄마를 챙겨야죠. 갈수록 집을 잘 못 챙기던 자신의 아빠 대신 자기가 저를 더 챙기는 거라던 아들의 말이 정말 고맙고 든든했습니다. 그런 아들은 기특하게도 열심히 공부한 끝에 서울의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대학에 들어간 뒤 언제부턴가 남편이 못 보던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살이 좀 찐 것 같은데 옷 새로 몇 벌 사야겠다.
좀 찐 거 맞지? 그러네. 여보, 이번엔 당신 혼자 가지 말고 나도 같이 가. 직접 입어보고 살래. 우리 아울렛 가자, 아울렛. 그런데 적당한 브랜드 옷이 많다며. 당신도 같이 간다고? 그것도 아울렛에 가자고? 그래. 근데 웬일이래? 평소엔 브랜드 같은 건 관심도 없고 귀찮다고 옷도 알아서 사다 달라고 하던 사람이 그냥 나이 들수록 확실히 사람이 옷을 대충 입고 살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정수도 이제 성인 됐는데 부모가 후줄근하게 하고 다니면 자식 욕먹이는 거라고 누가 막 그러더라고. 생전 옷엔 별 관심도 없던 남편은 갑자기 메이크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구두도 웬일로 새 걸로 2켤레나 장만하고 등산복까지 비싼 걸로 새로 사더라고요. 평소 등산을 가끔 하긴 했는데 편한 게 최고라며 남편은 추리닝을 입고 등산을 했었거든요. 별일이다 싶긴 했지만 그렇게 비싼 것들도 아니었고 자기가 번 돈 자기가 쓰겠다는데 뭘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남편은 갑자기 피부나 외모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쓰는 마스크팩 같은 거 남는 거 있어? 나도 한번 해볼까? 당신이? 평소에 로션도 귀찮다고 내가 잔소리 안 하면 안 바르던 양반이 웬일이래? 아, 많이 있어. 하나 줄게. 고마워. 근데 여보, 피부과 가서 주름이나 주근깨, 기미 같은 거 관리하면 얼마쯤 나오려나? 피부과? 아니, 당신 진짜 요즘 왜 이렇게 외모에 관심이 많아? 아니, 저번에 어떤 고객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내가 글쎄 60이 넘은 줄 알았대. 기가 막혀서. 나 아직 5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그렇지. 그동안 내가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살았나 싶어서 이제라도 좀 관리해 보려고. 제가 검색해서 말해준 피부과 관리 비용을 듣고 남편은 입을 떡 벌리더군요. 가격에 놀란 남편은 대신 그 뒤 집에서 꾸준히 크림도 사서 바르고 마스크팩으로 관리도 해주더라고요. 남자 나이가 들수록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더니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은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입대를 위해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대 한 달 전 아들은 제게 전국 일주 여행을 하고 싶다고 말했죠. 전국 일주? 네, 배낭 하나만 메고 다녀오려고요. 심란한 마음을 좀 잠재우기도 할 겸해서요. 해남, 목포, 부산, 강릉 그냥 각지를 다 돌아다니다 오고 싶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모아둔 돈 있으니까 돈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시동생네 아들이 입대 전 전국 일주를 했었는데요. 저희 아들도 그렇게 마음을 비우는 여행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전 그런 아들에게 밥이라도 잘 사 먹으라며 약간의 돈을 더 쥐어서 여행을 보냈어요. 솔직히 난생 처음 혼자 여행을 떠난 아들이 얼마나 걱정됐겠습니까? 그래도 전 노파심을 억누르고 아들이 알아서 연락을 하길 기다렸습니다. 성인이 되었으면 품에서 놓아줄 줄도 알아야 하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효자 아들은 이틀에 한 번씩은 제게 전화해 안부를 전하더라고요. 엄마, 잘 지내고 계세요? 전 어젯밤엔 찜질방에서 잤는데요. 여기 미역국이 엄청 맛있더라고요. 아들 밥 잘 챙겨 먹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엄마, 여기 어제 비가 내렸는데요. 운 좋게 아침에 무지개를 봤어요. 사진도 보냈는데 전화 끊고 한번 봐보세요. 엄청 예뻐요. 꼭 엄마 같아요. 그런 아들의 시시콜콜한 배려에 저도 마음을 많이 놓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남편은 아들이 전화가 오든 말든 아무런 관심도 없더라고요. 당신 애가 어디서 잠은 잘 자고 있나, 밥은 먹고 다니나 걱정도 안 돼? 어째통 뭘 물어보질 않어. 다 컸는데 알아서 잘하고 다니겠지 뭐. 사내 녀석인데 뭐가 걱정이야? 당신만 알면 됐지 뭐. 당신이 그렇게 시큰둥하니까 애가 당신한텐 전화도 안 하지. 에휴, 맨날 술만 먹고 다닐 줄 알고. 그래도 내일 출장이라고 오늘 일찍 들어왔네. 저기 당신 집 내가 대충 싸놨는데 한번 확인해봐. 내가 그래도 남편이라서 이렇게 챙겨준다.
예, 예, 마나님. 여부가 있겠사옵니까? 고맙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서운한 지 오래였지만 부부가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난 반 진담 반인 제 구박에 남편도 허허 웃더라고요. 남편은 영업직 특성상 지방 출장도 자주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여행 떠난 지 며칠 뒤 남편은 아침 일찌감치 1박 2일 일정의 목포 출장을 떠났어요. 그날 무슨 일이 들이닥칠지 제 인생에 얼마나 커다란 충격이 찾아올지 생각지도 못했던 전 비몽사몽한 얼굴로 남편을 배웅했었죠. 그리고 그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일을 하고 있던 전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들은 전화를 걸자마자 다짜고짜 뜬금없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엄마, 혹시 아버지랑 목포 여행 오셨어요? 뭐? 아니, 엄만 서울인데 엄마 지금 일하고 있지. 이상하다. 저 목포에 있는 유명 관광지 쪽에 와 있는데요. 여기 아버지 차가 있어요. 어? 네 아버지 차? 아, 오늘 너희 아빠 목포로 1박 2일 출장 가셨어. 엄청난 우연이네. 네 아버지가 업무차 방문할 병원이나 약국 같은 데가 그 근처에 있나 보다. 한번 전화해봐. 아, 그래요? 어쨌든 알겠어요, 엄마. 일하시는데 죄송해요. 끊을게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고 많은 날과 장소 중 하필 아들과 남편의 목적지가 겹치다니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들에게 들어보니 아들은 관광을 하러 간 듯한데 남편은 그 근처에 일을 보러 간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 많은 차들 중 아들의 눈에 남편의 차가 딱 띄었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해 보려고 했는데요. 일 중이라 나중에 해봐야지 하다가 그만 깜빡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아들이 제게 다시 전화를 걸더라고요. 저, 엄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뭐? 무슨 문제? 그게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있어요. 뭐? 충격적인 말과 함께 아들은 제 휴대폰으로 사진 몇 장을 전송했습니다. 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아들이 보낸 사진을 확인했어요. 그 안엔 정말로 남편이 자신과 동년배로 보이는 웬 여자와 다정하게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고 있는 옆모습, 앞모습들이 찍혀 있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한 호텔에 들어가고 있는 사진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 뭐니? 어? 실은요, 아까 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으시길래 차 근처에서 기다리면 오시겠지 하고 기다렸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기 멀리서 사진 속 여자랑 손을 잡고 걸어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얼른 근처에 숨었는데 가까이 다가올수록 두 사람 대화가 더 수상쩍은 거예요. 서로 자기야, 예쁘다, 아이 몰라 막 그러는데 그건 누가 봐도 바람 같더라고요. 자기야? 그래서 무작정 택시를 잡아 타고 아버지 차를 뒤쫓았어요. 그 뒤로 뒤따라 걷기도 하고 또 택시를 타면서 계속 아버지를 미행했거든요. 아버지 그 여자랑 계속 다정하게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하더니 나중엔 편의점에서 뭘 잔뜩 사서 호텔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마 술이랑 안주 들인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호텔에 들어가고 나서 몇 호실에 들어갔는지 알아내려고 했는데 호텔 직원이 그런 것까진 절대 안 알려주더라고요. 아들은 자신이 지금 그 호텔 앞이라고 말하더군요. 약간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더라고요. 어떻게,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지켜봤는데 이건 빼도 박도 못할 바람이에요. 엄마가 그동안 아버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어요. 아무리 술 먹고 속을 썩여도 다 받아주고 챙겨주고 다 해주셨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엄마한테 이러냐고요. 기다려, 정수야. 엄마가 우선 거기로 갈게. 저도 심장이 내려앉긴 마찬가지였고 울고도 싶더라고요. 하지만 아들과 그렇게 휴대폰을 붙잡고 있다 한들 뭐가 해결될 수 있었겠어요? 저는 당장 가게 문을 닫고 기차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KTX 열차를 탄 뒤 목포로 말 그대로 날아갔어요. 정수야, 엄마. 그렇게 눈썹을 휘날리며 남편이 들어갔다는 호텔에 도착하니 어느덧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더군요. 저기요, 이상현이란 사람이 제 남편인데요. 여기 어떤 여자랑 들어갔다고 해서요. 저 진짜 그 사람 아는데 묵고 있는 객실이 어딘지 알 수 없을까요? 죄송합니다만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객님 개인정보라서요. 혹시 몰라 직원에게 사정해봤지만 역시나 남편의 객실이 어딘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전 그곳에서 계속 남편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다음날 퇴실하려면 호텔 프론트로 와야 했을 테니까요. 정수야, 넌 어디 가서 눈 좀 붙이고 있어. 너까지 여기서 이러고 있을 필요 없어. 아니에요, 엄마. 어떻게 엄마를 여기 혼자 둬요. 무조건 전 엄마 옆에 있을 거예요. 끝까지 제 옆에 있겠다던 아들과 전 그렇게 호텔 프론트 근처에 앉아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상황을 대충 눈치챈 건지 호텔 직원들은 우릴 흘끗거리기만 할 뿐 별다른 제재를 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아들은 인내심 있게 기다린 끝에 드디어 다음날 아침 9시쯤 남편과 상간녀를 붙잡을 수 있었어요. 야, 이상현, 이 망할 인간아. 어? 여보, 정수야, 대체 여기는 어떻게? 저와 아들을 보고 당황한 남편을 보자마자 저는 번개처럼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남편의 뺨을 후려쳐버렸죠. 그 다음엔 방어할 새도 없이 곧장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휘두르기 시작했고요. 아, 이거 나요. 놔. 자기야, 당신 마누라 아기 힘이 왜 이렇게 세? 자기야? 감히 내 앞에서 내 남편을 자기라고 불러? 여보, 우선 그거 좀 놔. 엄마 몸에 손대지 말아요, 아버지. 아주 난장판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뺨을 붙잡고 상간녀에게서 절 떼어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뿌리치며 계속 상간녀를 혼쭐 내줬고 아들은 절 떼어내려는 남편을 제지했죠. 호텔 직원들은 어쩔 줄 모르며 발을 동동 굴렀고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웅성댔습니다. 야, 너 거기 안 서? 너 같으면 서겠냐? 너 두고 봐. 내가 절대 가만 안 놔줄 줄 알아. 그런데 상간녀가 생각보다 굉장히 잽싸더라고요. 제게 휘둘리던 상간녀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 제 발을 콱 밟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서 잠시 힘이 빠진 사이 바로 주랭랑을 쳐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상간녀 뒤에 대고 끝까지 악을 썼습니다. 그런 상간녀를 끝까지 뒤쫓을 수도 있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응징은 한 뒤였으니 더 중요한 건 남편이었죠. 저는 잔뜩 겁에 질린 남편을 향해 이를 가며 말했어요. 야, 이상현, 이 추잡한 인간아. 출장 간다며? 이게 출장이야? 당신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을 일적으로 만난 사람인데 아까 저 여자가 자기야라고 하는 거 다 들었는데 어디서 발뺌이야? 그리고 이 인간아, 어제 정수가 당신 차를 보고 당신 뒤를 쭉 쫓아다녔대. 그래서 내가 증거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어디서 그 새치어를 놀리려고 들어? 아들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냐? 정수가? 남편은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거짓말을 하려고 들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아들이 보내준 사진을 휴대폰에 띄워 눈앞에 들이밀자 얼굴이 새파래지더라고요. 아들은 자신을 쳐다보던 남편을 향해 싸늘하게 말했어요. 네, 어제 제가 다 봤어요. 저 여자랑 사이좋게 길거리에서 카페에서 스킨십 하는 거 동영상으로도 찍어놨고요. 저는요, 아버지가 가끔 엄마를 속상하게 만들긴 해도 그래도 제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의리도 없고 더러운 분일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정수야, 애 이름 부르지도 마. 아빠란 인간이 아들한테 좋은 본을 보여줘야지. 이게 대체 무슨 추잡스러운 짓이냐고, 당신 이제 끝났어.
서울 올라가자마자 이혼할 줄 알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그 여자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 아니야. 그냥 실수한 거야. 정수야, 아빠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이혼이라는 말을 듣자 겁이 났는지 남편은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은 어떻게든 용서받고 싶었는지 상간녀의 정체에 대해 스스로 술술 불기까지 했습니다. 실은 영애 걔내 국민학교 동창인데 1년 전에 동창회 나갔다가 오랜만에 만났어. 근데 걔가 일한다는 마트가 우리 회사에서 그렇게 안 먼 거야. 그래서 그 뒤에 몇 번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다 보니까 나쁜 생각이 들어서 그만. 정말 잘못했어. 걔도 가정도 있고 다 큰 자식들도 있어. 우리 그렇게 진지하게 만난 거 아니야. 내 진심엔 당신밖에 없다고 믿어줘. 들어보니 그 상간녀 또한 가정 있는 여자였더라고요. 주부던 그 여잔 자기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는 말로 남편을 속이고 여행을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간녀의 정체를 알든 말든 그게 용서하고 무슨 상관이랍니까? 저는 저를 붙잡으려던 남편의 손을 세차게 뿌리쳤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아주던 아들의 손을 잡고 차갑게 소리쳤죠. 당신 진심에 내가 있든 말든 더 이상 내 알 바 아니야. 차라리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내가 덜 실망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어? 진심도 아닌 여자 때문에 날 배신한 거니까. 나 정수랑 여기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 그동안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그러는 동안 마음 정리가 다 되더라. 당신은 더 이상 애한테 자랑스러운 아빠로 남을 수도 없고 당연히 나한테 남편으로도 애 아빠로도 못 남아. 난 당신하고 그동안 당신 집에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끝내도 아무런 미련도 후회도 없을 거야. 근데 과연 당신은 그럴까? 여보, 내가 장담하는데 당신은 날 배신했던 일 평생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거야. 그게 날 배신한 대가라고 생각해. 아버지, 전 당연히 엄마 편이고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앞으로 아버지 전처럼 대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아버진 평생 제게 수치스러운 분으로 기억될 겁니다. 남편은 제 말보다 아들의 마지막 말에 더 큰 충격을 받는 것 같더군요. 아들과 전 그런 남편을 내버려 둔 채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전 그날 저녁 눈치를 보며 집에 기어들어온 남편에게 미리 싸둔 짐가방을 던져줬어요. 이혼할 때 아파트를 팔아서 재산 분할을 하든 뭘 하든 그건 나중 얘기고 당장 이 집에 당신이 발들일 공간은 없어. 그 안에 내 도장 찍은 이혼 서류도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법정에서 만나. 여보,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그 여자랑 바로 헤어질게. 그리고 평생 당신 말에 그래 복종하면서 살게. 여기가 내 집인데 나더러 어딜 가라고. 큰오빠가 무슨 염치로 새언니한테 용서를 빌어. 언니가 나가려면 그냥 나가야지 한심한 인간아. 그때 싹싹 빌던 남편에게 금방 침이라도 뱉을 듯 사나운 표정으로 소리를 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집에 와 있던 신우이였어요. 그날 전 너무 서러워 신우에게 전화해 울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남편과 아들 외에 가장 가깝게 지냈던 가족이 바로 신우이였으니까요. 모든 일을 듣고 경악했던 신우인 바로 저희 집으로 달려와 절 위로해 주더라고요. 자신이 대신 미안하다며 저와 함께 울면서요. 이야, 이주경, 넌 내 동생이야? 정수 엄마 동생이야? 너까지 나한테 이럴 거야? 나 언니 동생이다. 왜? 나 사회초년생 때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시집까지 다 보내준 사람이 새언니야. 오빠 나한테 뭘 해줬는데? 자기 동생한테도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잘해준 아내를 배신한 인간. 내 눈에 사람으로도 안 보여. 그러니까 당장 나가. 오빤 우리 집안의 망신이야. 망신. 신우인 직접 남편의 짐가방을 양손에 들고 현관문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신발장에 있던 신발들을 죄다 던지며
남편까지 문 밖으로 쫓아내더라고요. 아들이 아무리 제 편이어도 자신의 부모에게 차마 할 수 없었던 일을 바로 시누이가 해줬던 거죠. 그렇게 집에서 쫓겨난 남편은 현관문 이중 잠금 장치 때문에 다시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서럽게 울다 어느새 사라져버렸죠. 전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음날 상가녀가 일하던 마트를 알아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남편 회사 근처에 있는 큰 마트를 찾아가 보니 몇 개 있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두 발로 찾아갔던 마트에서 저는 상가녀를 찾아낼 수 있었고요. 전날 그 사달을 겪고도 출근을 하긴 했더라고요.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손님. 손님들에게 생글생글 웃고 있던 상가녀 유니폼엔 친절사원 배지까지 걸려있더라고요. 그런 상가녀는 절 발견하자마자 얼굴빛이 흑배치로 변했어요. 전 거기서 호텔에서처럼 뒤집어 엎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일하는 상가녀 가까이에 서서 일부러 큰 소리로 계속 비아냥댔죠. 야, 요즘엔 개나 소나 다 친절사원이네. 얼마나 아무한테나 다 친절하면 유부남이랑 바람까지 피우나? 아, 진짜. 난 남편이 바람나서 가게문도 못 열고 이혼할 판인데 누구나 아주 살판 났네. 보통 철판이 아니니까 저런 친절사원 배지까지 달 수 있었던 거지. 뭐야, 영애 씨 유부남이랑 바람났나 봐. 말도 안 돼. 영애 씨처럼 성실하고 바른 사람이? 안 그럼 저 여자가 왜 딱 영애 씨 앞에 버티고 서서 저러고 있겠어. 원래 밖에서 세상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뒤에선 더하다고 하잖아. 와, 사람 무섭네, 무서워. 가라고요, 좀. 여기 내 일터라고요. 어쩌라고? 남의 남편 건드렸으면 인생 말아먹을 각오는 했어야지. 다른 직원들의 수군대는 소리를 들어보니 상간녀는 마트에서 이미지도 좋고 직원들에게 신뢰도 두터웠던 모양이더라고요. 평소에 그렇게 이미지 관리 철저했던 상간녀는 손을 덜덜 떨며 계산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손님들도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상간녀는 왈칵 눈물을 터뜨리며 어디론가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남의 가정을 망가뜨렸으면 자신의 가정도 응당 무너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뒤 전 뒤를 캐서 상간녀 집도 알아내 우편으로 바람 증거를 모두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우이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시부모님은 서울까지 한달음에 달려오셨고요. 혜미야, 주경이한테 다 들었다. 상현이 그놈이 어떻게 너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당시 80대 초중반이셨던 시부모님의 주름진 얼굴은 온통 눈물로 뒤덮였습니다. 두 분은 이미 남편에게 연락해 남편을 만나고 오는 길이셨더라고요. 시아버진 남편이 한 숙박업소에서 머물고 있다고 말해주셨고요. 그 못난 놈이 자기 인생 다 끝났다고 우는데 너무 한심해서 내가 길바닥에서 단단히 망신을 줬다. 네 입으로 들어가는 쌀알도 아까우니까 앞으로 밥도 먹고 살지 말라고. 미안하다, 애미야. 이렇게 시부모님은 제게 사과를 하셨고 저도 두 분을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의 사이가 애틋하다고 해도 남편과의 이혼을 돌이킬 수는 없었죠. 그렇게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편은 다시 한번 저희 가게까지 찾아와 제게 매달리더라고요. 여보, 나 정말 용서 못하겠어? 나 그 여자랑 완전히 정리했어. 영애 걔 알고 보니까 진짜 몹쓸애더라. 내가 그런 여자 때문에 어떻게 당신한테.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알고 보니 상간녀는 상습적으로 바람을 피우던 사람이었다더군요. 남편 외에도 3번이나 바람 피웠던 걸 상간녀의 남편이 애들을 생각해서 봐준 거였다네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보낸 우편물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한 상간녀의 남편이 남편의 직장까지 찾아와 난리를 치며 모두 얘기해줬다고 합니다. 네가 얼마나 지저분한 여자를 만났는지 다 알려주겠다면서요. 결국 상간녀는
자신에게 진절머리가 난 자신의 남편과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남편처럼 집에서 쫓겨났다더군요. 그 일로 남편과 상간년 만나서 네 탓이네 어쩌네 하며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심각하게 다퉜다고 해요. 전 그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 경찰, 여기서 또 보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돌아가. 난 이미 마음 정리 끝났고 당신한테 더 긴 말하기도 싫으니까. 아버지, 또 엄마 찾아와서 이러시면 그땐 저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전 절대 아버지 안 닮을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살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두 번 다시 보지 말아요. 그런 저에 이어 제가 걱정되어 남은 여행 일정을 다 취소하고 가게든 집이든 제 옆에 붙어있던 아들 또한 남편에게 마지막 쐐기를 박더라고요. 남편은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는지 닭똥 같은 눈물을 후두둑 흘리곤 쓸쓸하게 돌아갔죠. 결국 남편은 저와 이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파트는 제가 가지고 오게 됐고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재산은 적당하게 나누게 됐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망신을 당했을지언정 그만두진 않았다는데 반면 상간녀는 스스로 창피해서 그만둔 건지 권고사직을 당한 건지 모르겠지만 마트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간녀 또한 자신의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고 남편과 상간녀 둘 다 저와 상간녀의 남편에게 각각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죠. 사는 게 참 사람 뜻대로 안 되는 법이다. 이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어쨌든 이미 벌어진 일 어쩌겠니. 친정 부모님과 남동생 내외는 제게 달려와 막 위로해주거나 하는 애틋함을 보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가족들 모두 제 이혼을 안타까워해줬죠. 오히려 시댁 식구들이 절 찾아오고 전화를 걸며 몇 번이나 사과를 하고 위로해주더라고요. 상연히 그놈 때문에 애미 너랑 생이별을 하게 됐다. 그 망할 놈. 애미 너한테 미안해서 어쩌냐. 시부모님은 남편을 원망하며 절 껴안고 꺼이꺼이 목 놓아 울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지금 시부모님은 여전히 제게 미안해하고 계세요. 시누이와 시동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전 시누이하고는 가끔 연락하며 안부를 주고받고 있고 시부모님도 명절 같은 땐 한 번씩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시댁 식구들 대부분 전 남편을 안 보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금수 같은 놈은 상대해줄 가치가 없다며 시부모님은 전 남편이 집에 찾아오면 문전박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도 전 남편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있고 그나마 시동생이 가끔 전 남편과 통화 정도는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시누이가 시동생에게 듣고 전 남편의 근황을 알려주더라고요. 큰오빠 요즘 사는 게 아닌가 봐요. 회사에서 사람들이 엄청 손가락질하는데 그 수모 감수하고 투명인간처럼 회사 다니느라 고역이라나. 나이가 있으니까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이직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고 있는 거죠 뭐. 나도 부모님도 오빠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있고 동창들도 친구들도 소문이 쫙 퍼져서 자기 상대도 안 해준다면서 작은 오빠한테 그렇게 하소연을 한대요. 다 자업자득이죠 뭐. 그렇게 전 남편은 가족 모두에게 버림받고 처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뭐 상관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시누이 말대로 자업자득이 따로 없었죠. 저희 아들은 지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요. 2번 다시 자기 아빠를 안 보고 살겠다며 다짐했던 아들은 그 힘든 곳에 가서도 제 걱정뿐이랍니다. 제게 할 수 있는 한 자주 연락하며 엄마, 요즘 기분은 좀 어떠세요? 엄마, 아버지한테 혹시라도 연락 오면 절대 받아주지 마세요. 등등 걱정만 아주 한 사발을 퍼붓곤 끊는답니다. 넌 잘 지내냐고 물어도 엄마 걱정이나 하라며 한숨 쉬는 착한 아들이에요. 비록 남편은 절 배신했지만 아직 제겐 그렇게 착하고 효성스러운 아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전 남편이 제게 남긴 상처는 오래도록 가슴에 자리 잡고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저희 아들을 바라보며 전 앞으로의 인생을 더 밝고 씩씩하게 살아가려고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들과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것이 조강지처와 자식을 두고 바람을 피운 전 남편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하면서요. 전 평소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이곳 사연을 자주 듣는데요. 이곳 사연들이나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바람을 피워서 좋은 꼴을 본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전 남편과 상간녀만 봐도 그렇잖아요. 만약 난 내 미래를 포기하고 지금 당장의 쾌락만 추구하고 싶다. 내 미래는 아무리 처량해지고 외로워져도 아무 상관없다. 하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만약 자신이 세상에 그렇게 몇 안 되는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면 제발 누구든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바람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의 쾌락은 짧지만 가족이 주는 행복은 끝이 없으니 과연 무엇이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인지 제 전 남편과 같은 이들이 잘 고민해 보았으면 하네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부탁이 있는데요. 저희 아들이 다친 것 없이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군복무를 잘 마칠 수 있길 바라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 또한 모든 군인들이 제 자식이란 마음으로 모든 아들들의 무사한 군 생활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